안녕하십니까. 천동필입니다. 제가 원래 지난 학기까지는 뭐 이번 주차에 MOT 뉴스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여러 개 닿는 대로 여러분들께 우리 기술, 경영, 최신 경영 트렌드나 최신 기술 트렌드와에 대한 이런저런 그 외신 기사들, 한국에 잘 안 나오는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요새 확실히 그런 코비드 19의 정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기사들이 옛날처럼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제가 이제 블룸버그나 CNN이나 뭐 제 BBC나 뉴욕타임즈나 아니면 뭐 비즈니스 위크 여러 가지 외신들을 팔로우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접하지 못하는 기사들을 보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드릴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쨌든 제가 그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요즘 제가 좀 모았던 기사들 중에 여러분들과 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 소식들을 한번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위크에서 나왔던 기사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메타버스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럼 그 메타버스 갖고 어떻게 돈을 만들 거냐, 어떤 비즈니스를 할 거냐에 대해서 막 해봤을 때 뚜렷한 무언가가 아직은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메타사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떤 오큘러스라는 기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가장 그 제일 빠르게 파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The Metaverse finally has a killer app.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앱스토어나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도 킬러 앱이 있었기에 팍팍 퍼졌거든요. 그 중에 한 킬러 앱으로 포커, 사행성 게임, 도박 게임이 이게 생각보다 킬러 앱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런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재밌지 않겠어요? 우리가 맨날 이제 메타버스 하면은 강의나 뭐 사무실 일하는 거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서 포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맞고 하면 되잖아요. 예? 그죠? 화투 게임 우리 지금도 맞고 게임 많이 저희 장모님도 맞고 게임 하시던데 맞고 게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메타버스로 해서 하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바둑 게임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처음으로 그런 사무용이나 회의용이나 학습용 이런 얘기 아니면 무슨 뭐 컨퍼런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좀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로서 지금 그 포커라는 결국엔 요 게임 중에서도 포커라는 거를 들고 나와서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금은 살짝 사그러들었어요. 한동안 메타버스 하다가 지금 이제 막 미국에서 유동성 긴축한다고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위기 나온다 어쩐다 하니까 지금 쏙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여태까지 돈을 못 벌어서 그래. 이 메타버스라는 그 용어에 따른 기술들이 아직까지는 현실화돼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빠른 시간 안에 그 무언가 하나의 앱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이 빨리 나온다면 아마 그것부터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싶고 그때 이제 포커 같은 이런 아이템들이 분명히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재밌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비즈니스 위크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 인스타그램에 이제 보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더 궁금하면 이제 여기 read more at the link in our bio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누르시면은 누르셔서 이렇게 가시면 이런 식으로 자세한 걸 막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사실 이 안에 있죠. 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뭐 두 번째가 이런 것도 있네요. 아이폰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Apple has a chance to launch an iPhone that costs just $200 밑에 코스트를 가지고 아이폰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생산을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사실 그래서 현실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애플 같은 경우는 폭스콘이라는 중국에 있는 큰 제조 OEM 회사가 있죠. 그러니까 폭스콘이라는 여러분들 그 $200에 그 애플이 만든다고 뭐 $200에 판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 애플이 그 판매 가격에서 생산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진짜 작은 회사예요. 전 세계에서 애플만큼 수익성이 좋은 스마트폰 회사가 없어요. 특히 이 핸드폰 제조에 있어서도. 그래서 $200 정도에 이걸 만든다고 해서 실제 가격이 많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한 5,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긴 한데 품질 관리가 문제일 겁니다. 폭스콘이라는 회사를 계속 쓰는 이유도 그 폭스콘이 잘하는 거가 수십만의 노동자를 약간 비정규직처럼 해서 이게 한 번에 확 생산이 몰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번에 동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확 들어와서 어느 정도 교육도 됐고 생산에 대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들고 이게 생산이 조금 느슨해질 때 되면 다시 또 살짝 고용을 유지하지 않고 이런 게 잘 돼서 폭스콘이 아주 저렴한 인건비로 아주 고품질의 제품을 저가에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폭스콘을 씁니다. 진짜 폭스콘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중국 회사가 아니에요. 대만의 홍하이그룹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폭스콘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제가 다른 예전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전자회사들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 역량이 좋은 회사예요. 매출이 1년 매출이 뭐 1,000억, 2,000억 단위가 아닙니다. 여기 뭐 수십조 단위의 매출을 해요. 이 회사. 어쨌든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프리카에만 들어가는 건 또 약간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진행한다 하면 한번 실험을 해볼 거고 왜냐면 아프리카가 그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왜 안 들어가냐. 또 하나의 문제가 정치적 체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세팅 다 해놓고 나가 우리 정권 바뀌었어. 우리랑 가서 이제 그럼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국이나 주요국들이 왜 외국 기업들이 오기 좋으냐. 일단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화돼 있고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매우 높고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죠. 네. 그 다음에 전기가 아주 안정적이고 쌉니다. 한국이.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아프리카는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인건비 싼데 아프리카 들어가면 돼. 중국이 이제 아니면 그 다음이 동남아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아프리카 가면 돼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진짜 한번 생산을 하면 이게 얼마까지 떨어질까 모르겠어요. 우리 나중에 볼 수도 있겠죠. 그죠? 한번 그래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 요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요. People around the world are booking Airbnbs in Ukraine, but they don't plan to check in. 뭐겠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성금 모금을 하든 어쨌든 돈을 지원해주고 싶은데 이런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이 그 창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약하고 돈을 내요. 그리고 안 가. 이게 뭐겠어요? 기부죠. 그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This is so smart, brilliant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옛날부터 에어비앤비만 있던 얘기가 아니고 동남아의 그랩이라는 그 자동차 우리 우버 같은 서비스죠. 자동차 부르는 공유 플랫폼 서비스가 있는데 그랩 같은 경우가 자동차가 없더라도 어떤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랩을 깔아서 결제를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금융 시스템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번에 또 한 번 드러난 거예요.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언제든지 자기들이 의사결정을 하면은 파이낸스 쪽, 핀테크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기존에는 자기들 호텔이 하나도 없지만 전 세계 가장 많은 숙소를 갖고 있는 숙박회사다 이렇게 홍보했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뭐예요? 전 세계에 호스트가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웬만한 나라에 호스트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 갈 때 에어비앤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또 애가 지금 7살이지만 과거에
코비드 19 있기 전에 애가 훨씬 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희 가족 애 데리고 하와이에 간 적이 있는데 애가 어려서 침대에서 높은 침대에서 재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걔를 침대에 재우면 우리가 못 자요. 그 다음에 굴러떨어지기도 하고 카페트가 있으면은 저나 집사람이나 다 그 먼지 알레르기에 있어서 그런데 잘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이불 깔 수 있는 온돌방이나 이런 걸 찾는데 한국에서는 온돌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방들이 많아요. 실제 호텔에도. 근데 그 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카페트가 안 깔려 있고 맨션 같은 형태잖아요. 스위트룸 이상이에요. 하루에 몇백씩 해요. 근데 에어비앤비를 찾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는 외국 갈 때 에어비앤비를 진짜 많이 이용해요. 이용했었지. 과거에는. 지금도 아니면 저도 이제 국내 여행할 때도 집 형태, 독채 형태 같은 거를 해서 차라리 가족들이랑 좀 단란하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에어비앤비를 많이 이용하는데 요 에어비앤비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에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어비앤비도 자사의 능력과 역량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걸 나중에 다 지난 다음에 어떤 사업분으로 편입을 시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말고.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기업의 기존의 서비스를 유저들이 다른 형태로 사용하는 이런 사례가 벌어졌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좀 재밌게 봤습니다. 네, 재밌게 봤고 그 다음에 여기 MBA programs are increasingly teaching sustainability as big business seeks green leaders 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린 하는 거가 ESG 관련된 이슈들이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이슈고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거랑 또 하나 제가 MBA 관련해서 지금 크게 외신에서 2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MBA가 실제 돈 가치가 그렇게 없다. 네, 기업 입장에서도 서서히 MBA가 전문 경영 학사인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걸 충분히 커버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미국의 회계 4대 법인 같은 PwC나 이런 회사들 아니면 맥킨지나 이런 경영 컨설팅에서 자기들이 사내에 MBA 프로그램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미국은 벌써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미국은 좀 다른 게 MBA 프로그램도 여러분들 사고 팔아요. 예, MBA 프로그램 사고 팝니다. 아마 영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 교육부 거잖아요. 어디 기업이 사고 팔아요? MBA 프로그램을? 아니면 어떤 개인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MBA를 또 사고 팝니다. 그래서 조금 순위가 안 좋았거나 커리큘럼이 안 좋았던 MBA를 인수한 다음에 크게 키워서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주의가 만연해요. 활성화돼 있고 어쨌든 그런 MBA 프로그램의 첫 번째 나온 의견이 실제 돈 가치가 서서히 떨어진다. 이거 문제 있다. 차라리 우리 기업에서 키워 쓰겠다. 그게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 의견이고 두 번째가 경영학적인 거 말고 기술적인 부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술 경영, 저희 기술 경영 배우잖아요. 기술 경영의 중요성이 MBA에서도 글로벌리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지금 이 이슈예요. Sustainability, ESG 관련된 내용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매 수업 시간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ESG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마 기회가 된다면 아예 ESG 관련된 교과목을 한 학기용을 만들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 무시하고 지나칠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거가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관련된 요 사항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뭐 옥스포드 대학이나 뭐 미국의 뭐 MIT 슬론 스쿨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광고가 맨날 떠요. 저한테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ESG를 찾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서큘러 이코노미라는 명칭으로 순환경제라는 명칭으로도 뭐 코스가 열리기도 하고 뭐 그린, 서스테너빌리티 뭐 이런 식으로 열리기도 하는 거의 다 어쨌든 ESG 관련된 이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한다라는 거고 이 줌이죠 줌. 여러분들 우리 수업 다 줌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줌의 시가총액이 확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조만간 대면세가 다시 되겠구나. 뭐 이런 그런 거를 시장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줌도 지금 제가 보기엔 큰일이에요. 신규 비즈니스 빨리 이 발굴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줌이 아예 없어지지 않을 거고 비대면적인 이런 거가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적응이 됐기 때문에 저도 요즘 편해요. 회의를 줌으로 하면은 서울에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 하는 좋은 강의나 포럼이나 세미나도 그냥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학회도 요즘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하고 이 절대 과거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어쨌든 주가가 볼 때 이제 거의 대면 사회로 가는구나. 예,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혹시 줌에 투자하신 분들은 가슴이 아프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오늘자 제가 주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예. 요거 보면 희망적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가졌습니다. 요 기사의 내용과 별개로 어쨌든 이런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봤었을 때 그런 상황이다라고. 예. 어떤 사람을 봐요. No Zoom, we want real life, real people and real emotion.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갈망이 되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과연 비대면에 대한 기술에 대한 수용을 강제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또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거는 프리고 더 낫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런 기사 보면 댓글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은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Harvard scientists made a robotic fish from human 하는데 사람의 심장 세포를 배양해서 이렇게 뛰게 해갖고 물고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구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기초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배양 기술이 앞으로 우리 인간의 장기를 대체할 수 있을 그날까지 한번 연구를 하겠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연구들이 지금 막 되고 있다. 예. 그런 얘기도 있었고 여기 뭐 주커버그의 뭐 NFT를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긴 했는데 이거는 주커버그 그러니까 이 메타사뿐만이 아니고 트위터도 자기가 산 NFT를 자기 프로필 사진으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이 그 트위터보다 조금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메타사가 끊임없이 그 메타버스하고 NFT 쪽으로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예. 라고 합니다. 근데 평이 별로 안 좋아요. 평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이 댓글 보시면 평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메타사는 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버는 순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가 안 좋고 뭐 해도 실제적으로 비즈니스는 매우 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제2의 이제 부흥을 일으킬 넥스트 스텝의 아이템으로 지금 어쨌든 간에 메타버스를 꼽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결국에는 쏟아부으면서 넥스트 아이템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메타버스라는 신기술을 이용한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면 그렇다면은 전 세계에서 메타사가 가장 근접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사활을 걸고 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버는 회사가 우리 BCG 매트릭스 보면은 스타 분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성도 조금 아직 있고 그 시장 점유율이 경쟁사 대비해서 높아서 돈을 긁어 모으는 분야가 이제 지금 페이스북하고 인스타로 돈을 모아서 결국에는 이제 메타버스 쪽에 물음표 쪽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메타사가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은 메타버스가 그 앞으로 장기간 동안 그렇게 시장이 안 열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돈이 이렇게 많은 기업이 사활을 걸고 뛰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 메타버스 시대가 우리 곁으로 오는 걸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5G 기술이 동반이 돼야 돼요. 5G 기술, 5G망이 다 깔려야 됩니다. 그건 전제가 있는데 그런 건 이제 그 다른 강의 시간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 하나가 잘 된다고 잘 되지 않아요. 그 상하부에 있는 시스템이나 기술들이 다 같이 맞춰져야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 제가 요 기사 보고 우리나라에도 한글화돼서 기사 나왔거든요. 뭐냐면
이 구글, 알파벳사가 구글에서 laser bias against black employees alleging that it pays them less and denies them opportunity. 그러니까 흑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소를 당했어요. 이 구글이. 흑인들이 그 잡에 대한 기회나 그 페이가 작다는 거예요. 백인보다 작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 백인이랑 아시아인이랑은 크게 차이가 안 돼. 이거 통계 계속 나오는데 미국 내에서 백인이랑 아시아인 간의 그 페이 갭이 크게 차이 안 나고 그 흑인이랑 히스패닉계가 엄청 차이 많이 나요. 아시아인들이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우수한 인재인지 그 페이 갭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칸 그 흑인이나 히스패닉계들이 아시아인을 살짝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은 자기들이랑 똑같은 이방인이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우가 좋은 거예요.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결국에는 또 흑인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구글이 지금 고소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왜냐, 이게 뭐에 해당하냐면 ESG 소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나라는 그 대부분이 뭐 한민족이라고 하긴 하지만 진짜 뭐 이렇게 어쨌든 황인 인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 ESG 쪽의 GRI 스탠다드를 보면은 그 인종의 다양성, 그다음에 그들 간의 차별을 좀 금해야 되고 성별의 다양성 이런 거 다 평등성을 엄청 강조해요. 근데 이제 그 이슈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아마 이게 잠잠하게 그냥 흘러갈지 아니면 더 이슈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라는 이런 기업들도 이런 문제가 있고 고발을 당했다. 그다음에 이런 이슈가 앞으로 계속 터질 겁니다. ESG 관련해서 이제 의무공시하는 시대로 계속 넘어가면은 이런 거 더 관리하는 고소당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고소를 그렇게 국제 무슨 변호사 협회에서 고소를 많이 합니다. 요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주위에서 되게 많이 보일 사례인데 플랫폼 업체들은 사실 환경 오염을 그렇게 시킬 일이 별로 없어요. 전기 많이 쓰는 거 아니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 뭐 제가 기억하는 두 개가 하나는 그 서버 너무나 많은 서버를 쓰는데 그 서버를 바다에다가 둬서 열을 식히는데 냉각수 따로 안 돌리고 바닷물을 써서 전기를 쓰겠다. 두 번째가 요건 좀 제가 새로웠던 건데 그 그린 코드라고 했나? 그래서 기존에 지금 파이썬이나 여러 가지 코드들이 애초에 조금 구동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먹는 코드다. 그래서 에너지를 덜 먹는 30% 정도 연산할 때 에너지를 덜 먹는 코드를 짜고 이제 요거를 연합회를 전 세계에서 연합을 만들겠다고 해서 아마 그때 NHN에 들어갔던 소리가 있던데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가 아니면 사실 뭐 이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타트업이나 대부분의 많은 데에서 ESG 지금 뭐 관심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소셜을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이슈에 걸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셀프 드라이빙 로봇. 그러니까 이제 셀프 드라이빙 로봇 트럭이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트럭이에요. 옛날부터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된다고 했을 때 상용차 쪽에 도입된다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혼자서 막 운전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반드시 두 명이 같이 가야 되고 한 명이 몇 시간 이상 운전하면 안 되고 한 명은 거기서 자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규정이. 근데 이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되면 차값이 비싸져야 되고 하는데 이 차주들 입장에서 아니면은 이 운수회사 입장에서 비싼 자율주행이 들어간 기술인 비싼 트럭을 살려면 경제성이 맞아야 되는데 그 분야가 어디냐? 요 상용 트럭이라는 거예요. 장시간 운전하는 물류 트럭들. 왜냐? 한 명만 쓰면 되잖아요. 네. 두 명이 아니고 한 명만 써도 된다라고 가정이 되고 더 발전하면은 기차처럼 앞뒤로만 사람이 있고 나머지 가운데 있는 차들은 사람 없어도 된다라고 규정이 되면 사람 엄청 안 써도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현실화될수록 뭐예요? Replace around 50만 human jobs를 가져갈 거다. 이게 지금 트럭 업종뿐만이 아니고 그 우리나라는 로톡도 지금 로톡이라는 법률 서비스하는 스타트업도 지금 변호사 협회를 엄청 싸우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깨작깨작한 아주 소소한 법률 검토 정도는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에서 이미 AI를 다 씁니다. AI를 다 써서 이미 1년에 50만 시간인가 이상을 기계로
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사람 안 샀다는 겁니다. 미국이 엄청 빨라요, 이게. 한국은 어쨌든 그 직용, 그 고용 안정성 때문에 못 건드리고 있는데, 아니, 이권 다툼 때문에 오히려 미국은 그런 부분에서 시장 친화주의적이기 때문에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자율주행이 이제 앞으로부터 대세가 된다 어쩐다 했었을 때 요 상용 트럭 쪽이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엄청 발전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거의 다 모든 나라 마찬가지인데, 한 국가에서 그 생산 파급 효과랑 고용 유발 효과가 되게 많은 1대 2대 업종이 이 운수업이에요. 육상 운수업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사람이 많이 쓰니까 그거 싹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싹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가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로봇세나 이런 기본소득세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가 결국엔 이런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은 그런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수익성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50만 휴먼 잡스가 날아가면 요 부분들을 대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부분에 또 다시 일자리가 열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모자랄 수도 있죠. 이런 얘기들이 가면 갈수록 많이 발생할 거고 요 육상운 수업은 조금 앞으로 몇 년 안에 실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거예요. 요 관련해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그 기술의 발전과 발전에 말미암아 좀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코비드 19 관련해서 제가 홍콩을 보고 있는데 이미 아실 거예요. 홍콩이 처음에 방역을 잘했다고 해서 백신을 잘 안 맞췄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확진자 수도 엄청나게 튀죠. 사우스 코리아가 조금 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아주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 보이시죠? 예, 데스 레이트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이 백신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몇 분들께서 백신을 뭐하러 맞냐, 어차피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치명률을 낮춰야 되는데 백신이 그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차 접종까지 한 경우라면은 60대 미만에서 거의 치명률 거의 매우 작고 막 이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백신을 안 맞았을 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 신문에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적으로 이제 만나는 분들께 어쨌든 백신 효과가 분명히 이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이제 과학적 데이터로 나온 거고 어쨌든 백신 맞고 부작용이나 그런 것도 저도 사실 무섭긴 해요. 무섭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통계가 좀 나와서 이미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섭지만 우리가 잘 또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예전에 네이처지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경제랑 방역을 잘한 이상적인 국가, 교과서적인 국가로 꼽힌 나라가 한국이에요. 외국 사람이 논문 썼고 거기에 한국이 가장 우수한 국가로 뽑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이제 내부에서 어쨌든 간에 국제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기도 하지만 어쨌든 잘 이겨내고 있다. 그래서 그 끝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줌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끝이 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곧 저희 이제 대면 수업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